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검찰이 어제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 착수했습니다. 자, 일단 이정섭 검사,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이자 자, 이번에 민주당에서 탄핵을 진행했던 두 검사 중에 한 명인데요. 어떤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네,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예. 또 이제 한 스키장을 이제 기업과 유착 관계에서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 검사를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압수수색 대상에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강원도 춘천의 모 리조트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또 이 이정섭 검사 대전 고검 검사로 직무 대리 발령까지 이제 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여기서 배제시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이 인사 조치를 내림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어제 내려진 인사 조치 내용이 이 차장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차장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왔는데요. 그렇죠.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이 대표 수사는 강성용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당분간 맡기로 했습니다. 자, 앞서 이정섭 검사가 이 관련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강제 수사하고 인사 조치까지 이렇게 강행한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수사를 한다는 거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할 만큼의 중대성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 검사 개인의 입장은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지만 대검이라든지 검찰의 입장은 일단은 수사를 해봐야 할 사안인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탄핵 소추안 또 11월 30일이나 12월 1일 날 또 올라가잖아요. 네. 이거 소추 안 두고 민주당하고 검찰이 수싸움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네. 이 차장 검사의 경우에 검찰에서 이 차장 검사가 잘못이 없다라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검사 탄핵부터 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게 검찰에서 나타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거론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수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정당하게 무혐의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 우리 스스로 이걸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민주당의 탄핵은 부당하다. 이런 메시지를 또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내 손이 깨끗해야 한다 이러면서 인사조치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마 민주당의 지금 얘기하신 제19 감사기 지적 이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문제가 지난 10월 23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통해서 불거져 나온 문제였거든요.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검사는 고위검사도 아니고 시니어 검사도 아닌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19 감사기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총장이 같이 했던 얘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 단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네. 일단 비위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것이 불식이 안 되는 이상은 이걸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깔려있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21명의 의원들의 실명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게 정치권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실명 명단 공개는 법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네.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 그러니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보좌관 박용수 씨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했을 때 이제 명단을 법정 화면에 띄움으로써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예. 일단 화면에 띄워진 명단에는 이제 김남구, 김병우,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혜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의 21명의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 많은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의견도 입장도 네. 밝혔는데요.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명단에 거론된 당사자들 일제히 반발을 예. 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SNS를 통해서 혐의와 관련 없는 이름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불법 프레임을 씌우려는 저급한 시도다라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고요. 김병우 의원도 출입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제 이름이 왜 거론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의원들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어느 정도의 근거를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또 영향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뭐 민주당 바깥에서는 관련 의원들 공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있을 수 있겠고, 당 내에서는 이게 검찰의 탄압이고 오히려 이 의원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실관계 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금융권 관련 내용입니다. 이른바 공공에 적이 됐던 금융권 또 금융 당국이 어제 만났는데요. 당국이 은행권을 향해서 상생금융 압박을 가했는데 어떤 메시지 나왔습니까? 네, 어제 김주연 금융위원회 네. 위원장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8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이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상생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생 방안의 규모는 2조 원 이상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은행권의 이 독과점 또 이자 장사 논란 계속됐잖아요. 그 차원에서 상생금융 방안이 마련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야, 2조 원 이거는 어떻게 나온 기준인가요? 네, 대략 2조 원쯤 될 거다라는 예. 전망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망에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를 아하.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횡재세가 민주당 안대로 부과될 경우에 예산이 정부 재정이 1조 9천억 원의 네. 세수입이 더 거친다라고 하는 추산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횡재세는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내놓을 경우에 1조 9천억 원보다 많아야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횡재세를 막는 대가에다가 더 낮은 금액으로 이걸 떼움질할 뿐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회성 재원 출연이라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2조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말씀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횡재세 금융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법을 내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김주연 위원장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횡재세 규모를 감안하면 국회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금융지주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사실 이제 정부는 횡재세에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야권의 횡재세 추진을 어느 정도 등에 업고 우회적으로 은행권을 압박했던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이 의도는 관철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횡재세 법안을 논의를 하는데, 은행권의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치권이 또 응답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지금 말했던 상생금융 압박, 또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이죠. 돈잔치, 또 최근 은행 종노릇 이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게 영향을 줬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계속. 네, 그런 지적이나 비판이 있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권이 이자 캐시백 형태로 상생금융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 이자 캐시백은 이자 중에 일부를 사후적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일단 제외됐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그 상생금융의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연내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좀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어제 은행권하고 그 간담회 가진 김주연 금융위원장,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교체할 수 있다, 또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거치 정리가 된 겁니까? 네, 김주연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연말 개각 스케줄하고 맞물려서 후임 관련 보도가 또 나온 상태고요. 아하. 이복현 감독원장도 내년 총선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여의도 상황입니다.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날 브리핑에 이제 백브리핑에서도 두 사람을 향해서 거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정무직은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나가라고 하면 가야죠라고 대답을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드릴 말씀이 아니다. 금융당국 주요 현안이 남은 만큼 맡은 역할 열심히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국제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하고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대선 소식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으로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는 전진하는 자유동맹이라는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는 2위를 했는데 결선 투표에서 55.69%를 득표를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성향은 한마디로 극우 성향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별명이 남미의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우파 중에는 자본주의를 좀 국가가 강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극우파도 상당히 있고 특히 유럽에 그런 극우파들이 많죠. 근데 이 밀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극우파냐면 무정부주의 자본주의 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싫어하는 부류라고 볼 수 있겠고 경제학자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말고도 브라질의 자이르 보소나루 전 대통령하고도 많이 비교가 됩니다. 네. 좀 과격한 언행, 극단적인 선거 공약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다는 평가였고요. 이제 과거의 정치 시스템을 폭파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정계에 입성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아웃사이더라고 하고요. 또 독신이고 정치권에 좀 쓴소리를 하면서 모두 까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직설적 화법, 폭발적 성격 때문에 이미 유년 시절부터 광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광인이 좋게 말하면 광인이지만 하여튼 그렇죠. 나쁘게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이제 맑은 눈의 광인 정도가 있는데 광인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유력 이념이었죠. 페론주의 정권 포퓰리즘을 자주 비판하는 그런 또 연사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이제 애완견들을 키워왔는데 이 애완견들 이름을 보면 머레이 로스바드, 밀턴 프리드만. 밀턴 프리드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죠. 로버트 루카스 이런 경제학자들의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개 이름에 경제학자 이름 붙였어요. 이 경제학자들이 또 이제 자유지상주의 내지는 뭐 시장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이념에 대해서 충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극우 성향의 이 밀레이 당선되기 전에 아르헨티나 민심은 진보 성향에 좀 힘을 실어줬었는데요. 이렇게 반대인 극우 성향의 인물이 선택된 배경 뭐라고 봐야 됩니까? 매년 2배 넘게 뛰는 물가 그리고 40%에 이르는 빈곤율 등의 경제난이 결국 민심을 되돌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좌파 포퓰리즘이 극우 포퓰리즘으로 바뀐 거 아니냐. 포퓰리즘이란 토양은 그대로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경제학자 출신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선거운동 할 때부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면서요. 네, 선거 공약을 보면 경제난 타파를 위해서 정부를 최소화해야 된다. 야, 최소 정부 지금 정말 자유주의 정부네요. 그래서 이제 보건부, 환경부, 여성부 등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공약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내내 퍼주기 복지는 근절하겠다 이런 약속을 되풀이했고요. 중앙은행을 없앤다. 아르헨티나 달러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근데 한간의 평가는 사실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리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선거 공약 그대로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이 달러로 이제 바꾼다는 건데 원래 지금 페소잖아요, 아르헨티나. 이거를 달러로 바꾸면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밀레이 측의 구상은 달러는 페소화와 달리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만큼 통화 난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를 또 이 미국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사실상 미국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 자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달러화하면 사실상 미국 통화 정책 미국한테 맡기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데 자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밀레이의 대선 승리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제 극우를 선택했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앞서도 페론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좌파 포퓰리즘이 어느 정도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의 기성정치 내에서 위기를 타개하는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 실패하면서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이 강해져 극우 포퓰리스트가 전진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네. 다만 이들이 내걸었던 시장 지상주의에 따라서 국가 개입을 등한시할 경우에 또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전까지도 마저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